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애플 인텔리전스를 새롭게 출시를 하는 모습도 나타냈고요. 아이맥을 공개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국제 유가는 급락을 했고 트럼프 관련주는 또 올랐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려 있는 월요일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있을 빅테크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기대 심리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의 분위기부터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다우가 0.65%, 나스닥은 0.26%, S&P 500 지수 0.27%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되겠죠. M7 종목 중 5개 종목이 실적을 공개하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만큼 예상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3분기 GDP 속보치,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는데요. 이런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지수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섹터 그리고 재량 소비재 섹터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유가 하락의 그런 원인으로서 에너지주 함께 내려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융 섹터가 강세를 보인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우세해지면서 시장이 반응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도 한번 볼까요? M7의 희위는 좀 엇갈렸습니다.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은 상승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는 하락했고 그리고 유독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2% 이상 빠졌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이후 잘 나가다가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포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모두 맞췄지만 4분기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에 대해서 시장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주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부터 한번 보시죠. 애플이 0.86%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배포됐고요. M7 칩을 탑재한 아이맥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16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투자를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를 다 채우지 못했다라는 게 인도네시아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은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가지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주가 상승 마감했고요. 메타 0.86%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구글과 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AI 검색 엔진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테슬라는 좀 크게 빠졌죠. 2%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23%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나는 것은 가능하다, 괜찮다라는 게 현재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알파벳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 29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일단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서는 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0.81% 오름세를 보였고요. 현재 실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 살펴보니까 번스타인은 장기적으로는 알파벳의 주가 경계할 부분 분명히 있긴 하지만 3분기는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정도의 꾸준한 검색 매출 성장률이 나올 것이고 또 정치 광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 광고에 따라 유튜브 매출도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로젠블렛은 유튜브가 경쟁사 대비 아웃퍼폼했을 것으로 가정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아마존, 넷플릭스 등에
등장으로 비디오 광고 시장은 더욱 치열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유튜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의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지난 2분기 때 유튜브의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알파벳의 성장에 대한 물음표가 제기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유튜브 매출 성장세가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TSMC 밤사이에 4% 이상 내렸는데요. 화웨이 사태 이후 중국 팹리스의 칩을 출하하는 것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칩 출하 중단이란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모더나는 3% 이상 올랐는데요. 모더나와 머크가 지금 비소세포암 임상 3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이후 주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맥도날드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1%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슬라이스 양파 없이 쿼터 파운드 판매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또 공개하는데 과연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 있었던 그 대장균 논란 사태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살펴보시죠. 국채금리 다시 내리는 듯 했다가 또 오름세를 보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27%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4.1%대에 자리 잡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경제지표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경제지표들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만약에 이 지표들이 강하게 나온다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유지하려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경제 지표가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과연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시장에 압박을 가할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보셔야겠죠. WTI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밤사이에 6% 이상 하락하면서 배럴당 67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을 감행했지만 그래도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만 타격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지금 WTI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란이 즉각적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낮게 보여지는 점도 WTI 하락에 기여를 했습니다. 한편 WTI가 여기서 또 반발 매수세가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값은 움직임이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금 가격에 충분히 부담이 될 만한데 일단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안전자산을 타는 수요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참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일정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29일 알파벳 그리고 AMD 실적 발표하고요. 9월 9인 이직 보고서 나옵니다. 바로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공개하고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3분기 GDP 속보치 나오고요.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 지표와 함께 9월 PC 가격 지수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1일 금요일에는 엑손모빌이 실적을 공개하고요. 10월 신규 고용 및 실업률이 나옵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고용 지표가 바로 이 부분이 될 텐데 과연 이번 주 실적과 일정들 경제 지표 발표에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고요. 미국 증시 지금까지 알아봤다면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지 유럽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유럽 증시 상황은 어땠나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오늘 긍정적으로 반응한 모양새입니다.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적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감소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 또한 반영된 모양새입니다.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41% 상승한 520.95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2일 이후에 4거래일 만에 520대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이 밖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69% 상승하는가 하면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아이벡스 35 지수는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특징주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진 날이었는데요. 예컨대 스위스 보청기 제조업체인 소노바의 경우 코스트코에 공급을 재개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7% 급등하는가 하면 네덜란드의 의료기기 업체 필립스는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 부진으로 연간 매출 전망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뒤에 17% 폭락장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종목별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범유럽 벤치마크 지수가 장 중반까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강하게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유럽의 경제 성장과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범유럽 벤치마크 지수는 말씀처럼 오전까지만 해도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투자자들이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을 면밀히 살핀 결과 오후에는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지난 토요일 새벽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비롯해 각종 정투기와 정찰기,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를 동원해서 세 차례에 걸쳐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이란 본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러한 국제적인 우려와 달리 이스라엘은 핵시설과 정유시설 등 이란의 주요 시설은 건드리지 않고 군사시설만 폭격을 했거든요. 공격 이후에는 이란의 보복이 없을 경우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내건 상태라서요. 증권가에서는 더 이상의 충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정학적 불안감은 낮아지면서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도 이번 주 대거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유럽 증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느냐 혹은 미국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냈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모양새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특히나 기대를 좀 걸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 애플과 3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등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5개 업체가 이번 주 29일부터 실적을 줄줄이 발표합니다. 이 밖에 고용과 물가 등 미국 주요 경제 지표도 이번 주 발표 예정인데요. 당장 다음 달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동향에 이러한 지표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요. 투자자들도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은 이번 주 마켓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이제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 안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의 승리가 더 확신에 찰수록 사실 수혜를 받기보다도 피해를 받는 업종들도 시장에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부분은 그동안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와 관련된 리스크가 시장에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언론들의 입장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미국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가 IRA에 대해서 미국 재계와 공화당 내 반응이 긍정적이라면서 오히려 한 번 시행된 법을 철회하기는 간단하지 않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IRA를 기존의 그린 뉴 스캠이다라고 부르면서 당선되면 이를 바로 폐기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IRA 예산을 전액 환수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청정 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등의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해서 드러내왔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실제로 없애려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행정부 차원에서는 재무부가 담당하는 IRA 세액공제 시행 규칙과 규정을 바꾸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이에 저항하는 법정 다툼이 장기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는 사업을 보조금과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자금의 경우 이미 지급 계약이 체결된 상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자금을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 IRA 표결 당시에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막상 시행되자 공화당 지역의 IRA 혜택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을 둔 지역구에 투입된 IRA 자금이 민주당 지역구에 투입된 자금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원자들이나 측근들이 이미 IRA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크게 이 해당 법안과 관련돼서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이쯤 되면 그렇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전기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고 여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큰 위기에 노출될 뻔했으나 발빠르게 트럼프 쪽으로 라인을 서면서 오히려 최대 수혜 기업과 최대 수혜 인물로 최근에는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런 테슬라의 실적 성장과 관련해서 분석가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고 또 내년에 최대 30%의 대폭적인 판매 전망을 제시한 이후에 이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월가 분석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목표 주가를 추가 상향 조정했지만 또 다른 분석가들은 내년에 추가적인 판매 증가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선 다이와 증권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225에서 $285로 인상했고요. 주식에 대한 보유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캐나코드의 분석가인 조지 지아니리스카는 이 테슬라 주식의 목표 주가를 $298까지 인상하기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전기 자율 주행차나 또 전기차 그리고 AI나 에너지 저장 장치 또 로봇 공학을 포함한 세대적인 성장 기회를 앞두고 있다라면서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보고한 이후에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주당 $10 정도 상승한 $226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비이성적인 과잉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노후화된 라인업,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수요 성장 둔화와 중국과 미국 시장의 경쟁 심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월가의 내년 판매 예상치는 머스크가 예상한 20%에서 30% 증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공언에도 과거 사이버 트럭이나 완전 자율주행의 출시 시점처럼 몇 년씩 추가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에 리스크가 있는 점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내년에 저가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도 되려 저가의 전기차나 이 완전 자율주행의 약손이 실현된다면 월가 대부분이 놀랄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극우 정치를 지지하면서 정치적 공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테슬라의 기반이었던 잠재 구매자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지난 8월 에드먼즈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를 염두에 둔 미국 소비자 중 3분의 1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를 살 가능성이 적어졌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머스크 때문에 그리고 머스크 덕분에 울고 웃는 테슬라인데요. 일단 실적 발표 이후의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테슬라 주가는 20%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러한 기조가 최근 다가오고 있는 대선과 맞물려서 추가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자, 그리고 간밤 또 많은 소식을 쏟아냈던 건 애플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AI 인텔리전스 그리고 새로운 칩을 탑재한 아이맥 출시를 알렸는데요. 일단 이번에 새로 출시한 AI 인텔리전스 업데이트 신청을 하면은 핸드폰 아이폰 15 이상 모델부터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했었던 모든 기능이 한 번에 출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베타 딱지를 떼지 않은 채로 신청자에 한해서만 A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출시된 기능은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임성비서 시리와 사진과 동영상 자연어 검색, 그리고 AI 사진 편집기나 AI 메일 정렬, 답장 추천, 알람 요약, 전화 녹음과 그 요약 등이 대부분인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주요 업그레이드 주기를 촉진하고 애플이 최첨단 AI 기술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확립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아직 영어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공개했던 기능 중 일부만 적용된 베타 버전이지만 그럼에도 AI를 실제로 선보였다는데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월가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단계적 출시를 고려할 때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의 출시 이후 아이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애플은 최신 칩 M4를 장착한 일체형 데스크톱 아이맥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0월 M3 칩을 장착한 아이맥을 발표한 지 1년 만이고요. 이번 아이맥은 M4라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최신 시스템 온 칩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칩은 지난 5월 출시한 아이패드 고급 모델에 처음으로 탑재된 이후 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맥 제품군은 지난 2분기, 지난해 대비해서도 2% 증가한 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면서 시장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약간의 연초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기준 대비로는 30%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출시와 함께 애플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유럽 쪽에서 전해진 소식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임금도 10% 삭감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조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 독일 내 폭스바겐 공장은 조립과 부품 생산을 합쳐서 10곳 그리고 직원은 약 12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일 언론들은 공장 폐쇄에 따른 감축 인력이 최대 3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내놨고요. 폭스바겐은 지난달 초에도 오는 26년까지 비용 절감 목표를 기존 100억 유로에서 추가적으로 50억 유로를 더 높이겠다라고 전했는데 독일 내 공장 최대 2곳을 폐쇄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노조와 맺은 고용 안정 협약을 파기하고 정리해고 가능성을 미리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이나 공장 폐쇄, 정리해고 모두 노조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독일 자동차 업계는 최대 시장인 중국 경기가 침체하고 전기차 전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위기를 맞은 상황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다른 독일이나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그러한 것처럼 현재 전기차 수요 부진과 세계 경제 둔화 속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실적 전망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해왔는데 석 달도 안 돼서 두 번째 전망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고요. 또 업계에서는 오는 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유럽연합의 규제도 현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완성차 자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퍼지면서 유럽 안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다른
다른 국가들로까지 확산이 될지 시장 분위기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정말 오랜만에 7만 달러 선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6만 9,600달러 선 부근에서 가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대선 직전에 현재 비트코인에 모두가 예상했던 가격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선거 이후의 매도세에는 주의를 해보자라는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 고점인 7만 3천 달러까지 미국 대선 이전에 다시 한번 터치해줄 것이다라는 전망치는 많이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인 만큼 오히려 선거 이후에는 되려 가격 되돌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상승 랠리도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커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타. 역시 아직까진 메타버스보단 SNS 광고지. 인스타그램, 스레드, 왓츠앱, 페이스북 사총사, 피트, 앨런 머스크, 경쟁은 굿, 치팅은 낫배드입니다. 자, 이번 주에 대선을 앞두고 정말 몰아치죠. 이번에 지표랑 기업의 실적 몰아칩니다. 연준이 하는 일 뭐라고 했죠? 물가와 고용 잡는 거라고 했죠. 모든 지표를 살펴보면서 미시간 대학교 기대 인플레이션 본다고 파월이 얘기했다고 했죠. 500명 가지고 조사하지만 그 지표를 참조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항상 PC를 기점으로 개인 소비 지출을 보고 물가를 지금 잡는데 활용한다고 PC를 가장 활용 많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가가 얼마라고 목록이 나와 있는 거고 개인 소비 지출은 진짜 개인들이 그걸 보고 소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물가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금리 인상이나 결정에 참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고용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졸트부터 시작이죠. 구인 공고 및 이직률부터 물론 이거 응답률 33%여가지고 응답률이 점점 60년대부터 떨어져서 지금 신뢰도가 떨어진다. 물론 그런 얘기도 있지만 먼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가늠자 역할은 아직도 합니다. 그리고 ADP 고용이 바로 나오죠. 민간 고용 나오고 GDP 나오고 그다음에 PC 지출 나오고 여기서 뭐 헤드라인이니 코어니 슈퍼코어니 나오겠죠. 그리고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뭐 실업수당 청구건수 나오고 근데 실업률까지 나오고 이제 ISM 매뉴팩처링 제조업 지수까지 나옵니다. 자, 정말로 빡빡하죠. 이게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될지. 물론 뭐 지표를 마사지할 수도 있겠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사지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려서 부풀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마사지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유권자가 판단하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연준이 손 못 대는, 연준이 기업의 실적까지, 연준이 테슬라한테 가서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어서 잘 팔게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테슬라 광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미쳤다고 파월이 나와가지고 테슬라 여러분들 사세요. 이럽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을까요? 파월이 만약에 나와서 테슬라 광고를 해가지고 테슬라 사라고 한다고 사나요? 안 사죠. 그러니까 연준이 할 수가 없는 부분. 연준이 아무리 물가와 고용을 잡으려고 모든 지표를 분석하여서 물가와 고용을 컨트롤한다고 해도 기업의 실적이 폭망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초리는 전부 다 연준에게 가겠죠. 너네가 금리 결정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니. 그러니까
연준이 할 일은 하는 걸 다 하고 기업의 실적을 기다려야 됩니다. 매그니피센트 7 중에 5개의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죠. 그리고 완전히 그 다음 것도 빡빡하게 매그니피센트가 알파벳 딴 게 아니기 때문에 빵주처럼 자기네들끼리 멋진이라고 붙인 거라 거기서 멋진에서 만약 빛이 바르면 바로 탈락이에요, 지금. 테슬라도 지금 브로드컴에게 제쳐져서 탈락할 뻔하다가 지금 기사회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멋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멋진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매그니피센트 7으로 자기네끼리 묶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결국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충분히 멋지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충분히 멋지지 않으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겠죠. 못 가진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을. 근데 여기 다 가졌기 때문에 별로 시기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 그냥 눈에 봐도 그냥 대충 다 보이죠, 막. 일라이릴리랑 화이자도 있어요, 지금. 메타, 코인베이스, 우버, 아마존, 후브, 엑스모빌 뭐 많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스타벅스랑 치폴레가 있는 것도 재밌죠. 치폴레 CEO가 스타벅스로 갔잖아요. 가고 나서 첫 번째 실적 발표입니다. 자, 메타의 실적 발표입니다. 메타가 이름을 메타로 바뀌었지만 메타버스는 사기였죠. 처음에 나올 때부터 그런 것 같았는데, 그렇죠? 싸이월드의 도토리 시절보다도 못한 거를 들이밀어 가지고 그걸 메타버스라고 하면 누가 그걸 가상현실을 현실이라고 느끼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가상현실 아니에요? 가짜잖아요. 진짜 현실처럼 느껴야 리얼리티인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걸 가지고 메타버스라고 우겨가지고 전부 다 테마주로 지금 극성을 부리게 만들었다가 지금 다 폭망했죠. 자, 진짜 메타버스 시대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메타조차도 메타버스로 수익 내고 있지 않아요. 메타 다 광고로 수익 내고 있죠. 자, 이 스레드. 자, 스레드가 얼마나 빨리 1억 명을 모았는가 단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오래전으로 가볼까요? 90년대. 자, 이때 인터넷 버블 이전에 인터넷 시대를 미리 예견했으면 뭐 그 유명한 그 얘기 있잖아요. 지하실로 데려가서 강의를 하길래 따따따의 시대가 온다고 누가 얘기하길래 야, 이거 사입이다 얘기했더니 정말로 나중에 인터넷 시대가 왔다고 와서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그쵸? 그 따따따의 시대가 와가지고 인터넷 윈텔 시대가 올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 1억 명 모으는데 7년 걸렸습니다. 따따따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사실 유튜브의 시대가 이제 뭐 2020년 넘어서야 진행이 됐지만 유튜브가 나온 지가 한참 2000년대에 지나서 얼마 안 돼서 유튜브가 출연했습니다. 저 때 만약에 유튜브를 지금도 거기 남아 있어요. 유튜브 뭐 영상에 그 연도 표시되잖아요. 16년, 17년, 18년 전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접근하신 분들은 유튜브의 역사를 함께 하셨겠죠. 지금 뭐 부흥이 됐긴 했지만 유튜브가 1억 명을 모으는데 4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2년 6개월 걸렸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 요즘에 스포티파이에서 아파트가 1등 했는데 국내 여성 솔로는 최초로 스포티파이가 4년 7개월 걸렸습니다. 우버가 5년 10개월 만에 1억 명 모았고요. 그 다음에 위챗이 1년 2개월 만에 모았습니다. 틱톡이 9개월. 이거 솔직히 왜 모든 지표에서 중국 제외하는지 아시겠죠? 중국 자기네들끼리 밀어내서 지네들끼리 써가지고 그게 세계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지표에서 그러니까 뺀 겁니다.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것이고. 틱톡이랑 위챗이 다 1년 안팎으로 모았으나 별로 쳐주지 않죠. 챗 GPT가 2개월 만에 1억 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챗 GPT보다 더 빨리 모았어요. 스레드가 5일 만에 1억 명을 모았어요. 자, 근데 이걸 두고 뭐 또 이제 당연히 트위터는 X가 됐죠. 트위터가 4년 7개월 만에 1억 명을 모았거든요. 이거 일론 머스크가 이거 인정 안 하겠죠. 왜 인정 안 하는지 볼까요? 구조 때문에 그런데 구조. 지금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들 스레드 계속 뜨죠. 인스타그램 사는데 스레드 여기 밑에 떠가지고 그거 누르면 자동으로 가입하게 넘어가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전 트위터 스타일을 싫어서 스레드 가입 안 했는데 스레드 5일 걸렸고요. 챗 GPT 2개월, 틱톡 9개월, 위챗 1년 2개월, 인스타그램 2년 6개월, 마이스페이스 3년, 왓츠앱 3년 6개월, 스냅챗 3년 8개월, 유튜브가 4년 1개월, 12인 페이스북이 4년 6개월 걸렸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가 전부 메타 거죠. 자, 메타 플랫폼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 지난 거예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돼요. 2024년도 2분기 실적 매출액 39.7 빌리언 달러, 0.빌리언 달러, 22%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이 73% 증가해서 13.4빌리언 달러.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이 73% 증가해서 주당 5.16 달러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4.8빌리언 달러인데 58%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세계가 35%고 아시아 20%, 유럽 27%, US 앤 캐나다가 17%입니다.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35% 더 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광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다 광고예요. 광고에서 22%, 나머지에서 또 73%가 올랐네요. 메타가 이제 또 그 글래스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는 뭐 저기 주요 아이템이 되겠죠. 자, 여기 패밀리 데일리 액티브 피플. 자, 요 지표를 보신 분들은 뭔가 여기 단어가 하나 바뀐 걸 캐치할 겁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를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게임주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못 따지죠? DAU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맞죠? DAU 맨날 들어봤죠? 뒤에 바뀌도록. 데일리 액티브 유저. 하루에 몇 명이 활성화됐는가? 그거를 앞에 M으로 바꾸면 MAU. 한 달에 몇 명이 활성화되었는가?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이거는 일간 활성 이용자 수인데 DAU인데 P로 바뀌어 있죠, 여기. 지금. 이거 왜 바꿨죠? 이거 솔직히 이거 U자로 했으면은 이게 73%가 아니라 이게 지금 순이익이 150%도 올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계정 몇 개씩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소녀상 저기 그 하는 놈이 있죠, 그거. 소말린가? 그 조니 소말린가? 그 놈? 그쵸? 소녀상 바지에 손 넣어가지고 변태짓 했습니다. 지금 추방시켜야 돼요. 그 놈도 유튜브 정지당했던 유튜브 부계정에다 지금 또 헛소리 올리고 있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유튜브도 그렇고 계정을 여러 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러면은 DAU라는 원래 그 기본 단위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복 계정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 이용자로 돼요. 예를 들어 한 명이, 그쵸? 그 소녀상 모독한 놈이 예를 들어 10개를 파놨어요, 계정을. 그러면 10명이 이용하는 것처럼, 10명이 활성화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10배 뻥튀기가 돼요, 자료가. 그래서 페이스북이 DAP로 바꿨어요, 피플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정을 100개를 갖고 있어도 그 100개의 계정이 한 사람으로만 집계가 됩니다. 아주 진실되고 신뢰성이 있죠. 대신에 뻥튀기가 안 되겠죠. 뻥튀기가 안 됐는데도 이 정도 실적이. 지금. 그리고 왜 패밀리로 바꿨는지 아세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시작해서 사명은 메타로 바꿨지만 페이스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왓츠앱이라는 이 지금 메신저가 있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 있고 거기서 트위터랑 X랑 지금 비슷한 스레드가 있습니다. 이 네 개를 전부 합친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그거를 계정을 막 아니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도 10개 있고 막 무슨 왓츠앱 5개 있고 인스타그램 10개 있고 스레드 5개 있으면은 그거를 다 합치면 한 30개가 있는데 한 명이 30개를 갖고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DAU로 유저는 계정이에요. 계정으로 해버리면은 30계정이 활성화된 걸로 지금 집계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혼자 하는 건데 한 명인데 사실은 그럼 30명이 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실적이 너무 뻥튀기 되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피플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페이스북 메타는 앞으로 다 이렇게 씁니다. DAP 그리고 여기다 월간으로 하면은 MAP가 되겠죠. 먼스 액티브 피플이 되겠죠. 사람 숫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그럼 어떻게 파악할 건데? 그 계정이 다 한 사람 건지 어떻게 알아? 이 지금 페이스북 메타의 그 빅데이터라던가 그 소스 뽑아내는 능력 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오류를 줄여가지고 사람 숫자에 가깝게 그거를 판별을 해서 이렇게 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보정이 많이 됐겠죠. 예전엔 무조건 계정으로 때려 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틱톡처럼 하면 돼요. 틱톡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시죠? 틱톡이니 무슨 저기 알리니 태문이 막 가입하라고 저기 카톡으로 서로 뿌리는 사람 있는데 그거 왜 뿌리고 있죠? 틱톡에서 5만 원, 10만 원씩 쥐어줘요. 그 돈 주고 우리 중국에다 개인정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계정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죠, 무제한으로. 그렇게 해서 실적에다가 그렇게 DAU로 반영하면 실적 엄청 좋게 보이죠. 한 사람이 50개 가입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데일리 액티브 피플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실적이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DAP, MAP, 그리고 연간으로도 그렇죠. 애뉴얼. 연간으로 했을 때 뭐 평균 성장률. 거기도 이제 계정으로 안 하고 사람 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매출의 95%가 2024년도 6월 30일로 3개월 동안 마감되면 광고가 메타의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메타가 만드는 먼 미래에 지금 다시 핸드폰 시대 이후에 나올 무슨 글래스니 이런 거 다 지금 매출이 없고 다 매출의 95%는 광고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용자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광고 수익. 그 광고 파워로 지금 돈을 다 벌고 있는 것이고 전년 대비 25% 증가한 39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수익은 연간 73%, 아까 전에 나왔죠. 73% 증가한 134억 달러. 아까 주당 5.16달러 나왔고요. 특정 날짜에 로그인하여 회사의 핵심 제품 중 하나 이상을 방문하는 고유 사용자 수를 측정하는 여기 나오죠. 패밀리 데일리 액티브 피플. 유저가 아니라 피플로 바뀌었습니다. 계정이 아니라 사람 수로 집중한 거예요. 2분기에 32억 7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자, 피플로 해도 이렇게 증가하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뻥튀기 할 필요가 없다. 자신감일 수도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중복 계정 다 제외한 수익입니다. 자, 그리고 젊음과 함께하는 견인력. 이게 지금 메타의 이 실적을 견인한 이 핵심 내용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엄청나게 많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주로 하고 사실 페이스북이나 스레드를 쓰진 않지만 이걸 연계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페이스북이 예전에 비해 많이 죽었잖아요. 솔직히 지금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일단 살아있는 계정이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돼서 나간 사람이 별로 없고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서 스레드를 옮겨가고 왓츠앱을 메신저로 쓰고 이 네 개를 다 같이 쓰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젊은 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시작한 조치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다. 메타가 초기에 부진한 반응을 보인 후 꾸준히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 플랫폼 스레드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다. 아까 보셨죠? 5일 만에 1억 명을 확보하고 그 뒤에 아까 전에 얘기를 뒤에 한다고 했지만 계속 앨런 머스크는 당연히 공격을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누가 봐도 처음에는 X랑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솔직히 트럼프가 만든 것도 그렇고 이건 사실 지금 그거 아파트도 자꾸 일본에서 또 걸고 넘어지고 있죠. 옛날에 멜로디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그냥 음악 활동 접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멜로디는 수십 년 전에 다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X를 무조건 다 베꼈다고 하면은 그럼 트럼프도 베낀 거고 스레드도 베낀 거예요. 메타가 초기에 부진한 반응을 보인 후 꾸준히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마이크로 플랫폼 스레드 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꿨답니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의 추천 품질을 향상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왓츠앱은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이고 일본이나 아시아에서는 라인이지만 미국 북미에서는 왓츠앱입니다. 그리고 저 중국은 또 혼자 따로 쓰고 있고 미국에서만 1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기적으로 4개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아까 스레드가 5일 만에 1억 명을 모으는데 돈이 들었다 안 들었다?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물론 그거를 시기에서 지적하는 사람도 있죠. 너네 인스타그램 빨이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그럼 저기까지 가야 돼요. 진화론의 최초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거 가면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조상까지 가야 돼요. 그럼 너네 조상이 잘나서 그랬네.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 미국에서 보고 있는 성장세는 특히 밝은 부분이 있다. 왓츠앱도 월간 1억 건의 이상의 액티브 서비스 제공하고 나왔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왓츠앱 이 4개가 유기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젊은 성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전에 만족합니다. 페이스북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에서 보고 있는 수치는 누가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내러티브와 정말 상반된다.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든 최근 애널리스트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그 지표의 그 기준을 바꾼 것이 사람에 집중을 해서 중복되는 계정을 제외했는데도 지금 젊은 사용자들이 새로 유입이 되고 그 4가지 메신저와 지금 SNS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메타는 결국 신고가를 갔죠. 자, 그리고 지금 9.69, 10%도 안 남았어요. 9.69만 오르면 시장 평균 컨센서스 628.77에 도달되게 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엄청난 의견이죠. 엔비디아보다 센 것 같거든요, 지금. 무려 47개나 의견이 있는데 42개의 바이가 있고요.
원셀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셀이 있는데도 스트롱 바이가 났어요. 너무 압도적이라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매수 의견입니다. 자, 일봉에서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에 걸려서 일단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자, 하지만 주봉, 월봉이 중요하겠죠. 자, 긴 호흡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에서 신고가고 여기 550달러에 걸쳐있던 두 개의 고점을 이 부분에서 날려버렸죠. 그리고 지금 4주 동안 쉬고 있는데 어디 위에서 쉬고 있습니까? 그 저항이었던 게 지지로 바뀌어서 그 위에 쉬고 있습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 이미 신고가예요. 자, 이미 신고가고 600달러를 찍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격 조정만 일어난다면 또다시 갈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 애플 뭐 저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메타도 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메타, 넷플릭스 지금 다 신고가인 거 아시죠? 코로나19의 고점 다 넘어섰습니다. 자, 이 지금 앨런 머스크가 올렸죠. Competition is fine, cheating is not 해서 이 뉴스를 첨부했어요. 스레드랑 트위터, X. 그러니까 자기 거 베꼈다 이거죠. 자, 오늘의 한 주 매도평입니다. 자, 그래서 베꼈다고 소송만 하지 말고 저번에 렉스 프리드만 저기 유튜브에 서로 나오잖아요. 근데 둘이 붙기로 주짓수 다 연습해놓고 렉스 프리드만하고 둘이 저커버그랑 앨런 머스크랑 각각 훈련했어요. 주짓수 훈련 다 해놓고 부상당했다고 안 했죠. 자, 소송만 하지 말고 남자답게 몸으로 붙읍시다. 자, 그래서 앨런 저커버그 야차룰로 한 판 떠? 오늘은 10월 29일이고요. 미국의 대선 11월 5일까지 이제 딱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체크를 해봐야겠죠. 과연 대선이 끝나면 시장 수직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지금 시장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기도 하죠. 최근 그래도 조금은 잠잠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연초와 비교해서 그리고 앞선 6개월 동안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3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게 바로 이 빅스 지수였죠. 그만큼 6개월 전보다도 지금 시장이 더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불안함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상승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미국 대선이 한 가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미국 대선이 바로 초박빙이기 때문에 시장도 함께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불안해하느냐? 과연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될 텐데 그 승부를 예측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최근에 폴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 집계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됐던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는데요. 빨간색 선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그리고 파란색 선이 해리스의 지지율을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서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처음으로 해리스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0.1%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박빙의 대선 구도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을 아직 떨치지 못했는데 다음 장 한번 같이 보시면요. 변동성이 높아지면 시장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오를 때면 S&P 500 지수 자세하게 보시면 내림세를 보이는 경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크게 오르니까 내렸고요.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오르니까 살짝 내렸다가 갔고요. 여기서도 동일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변동성 지수와 S&P 500 지수 역의 관계를 갖는다 알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대선 이후 변동성이 하락하면 시장은 오를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할 수 있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이 대선 끝나기만 해라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시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안도할 것이다. 대선 이후 나타날 정책과 연관된 종목 중심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반영될 것, 즉 위험 자산, 주식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 나와 있죠. 또 다른 발언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당선되든 시장이 올해 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만 제거되고 나면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선 결과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 방향을 정하고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즉 방향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치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수치 한번 보시죠. 대선 전후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대선 이전 6개월 수익률은 검정색으로 그리고 이후의 6개월 수익률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의 연도들을 한번 보시죠. 최근 보면 대선 이전에도 물론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대선 이후에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정말 불확실성, 이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면 강하게 오르는 게 보통이구나. 그렇다면 이번에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시장은 일단 트럼프와 해리스 둘 중에서는 이왕이면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그런 차트가 되겠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올해 S&P 500 수익률이 지금까지 약 2% 정도인데 각 후보 아래에서 이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2%에서 추가적인 수익률이 나와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이다, 수익률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이 정도, 해리스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이 정도 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시장이 더 가파르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투자자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이 2%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해리스 아래에서 더 높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게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또 대형주를 투자를 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리서치 회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대선 이후 어떤 크기의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대선 시나리오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수입,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 또 의회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경우, 반대로 민주당 수입인 경우, 또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들,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일단 공화당 수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대형주의 강세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수입과 대통령이 민주당일 경우 그리고 의회가 분열돼 있을 경우 대형주가 정말 압도적으로 더 시장을 강하게 주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5%의 가능성으로 대형주가 대선 이후에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11월은 계절적으로도 강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달이 되겠는데요.
미국인은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지만 우리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면서 쏠쏠한 수익을 챙겨가 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기대를 안고 미국 대선 결과까지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어제 간만에 국내 증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수급 덕분에 어제 코스피가 1%대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2,610선을 8거래일 만에 회복을 해줬고요. 코스닥 쪽에 1.8% 상승 흐름도 눈에 띄었죠. 특히 이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74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온기는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게 확산됐었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안에서의 오른 종목이 600개가 넘고요. 하락한 종목은 200개 정도, 그리고 코스닥 쪽은 10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올랐고 400개 정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른 종목들이 내린 종목들보다 월등히 많았던 하루를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전반적인 저가 매수세가 어제 시장 안에서의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견인해줬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가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음에도 그동안 2차 전지주들 크게 반등해주지 못했지만 어제는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오름폭을 보였었고 월요일장에 강세를 보였던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던 금융주들은 차익 매물의 약세 흐름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면 코스피 쪽으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담아간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고요.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계속해서 최근에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나온 모습도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YG 플러스 어제도 13% 넘게 추가 상승을 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만 160%가 넘는 엄청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진우스 같은 경우도 현대백화점이 가장 큰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서 인수했던 매트리스 브랜드인데 3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현재 매일매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6% 가까운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외에는 어떤 이슈와 업종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을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죠. 어제 빅테크가 끌고 트럼프가 밀었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 단안에서 이런 흐름들이 포착 가능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원전 쪽 보시죠.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들이 SMR 투자를 이어가고 또 트럼프도 원전 확대 공약을 제시하면서 사실 지난 2주 동안의 상승 흐름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국내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면서 G2파워가 27%대 다른 종목들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 원전을 새로 건설하자라는 것을 놓고 국민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7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확정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자흐의 원전 수주를 놓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쪽에서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난주에 카자흐스탄에서 이미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해당 수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이 됐고 관련주들에게는 온기로 퍼져나갔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점검을 해봤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제 간만에 함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테슬라의 긍정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 안에서의 판매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IRA는 폐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두 자릿수 이상 오를 수 있는 탄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의 바닥을 이야기하면서 내년부터는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KB증권도 어제 내년 대선은 2차 전지 소재 6개사의 합산 매출액이 올해 대비해서도 26%, 영업이익은 400% 넘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놨고요. 이 해당 전망치들 일단 관련주들에게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드디어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오랜만에 소부장 관련주들도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쪽에서 나온 소식이 외국인들의 발길을 다시 잡아줬는데요. 이 엔비디아 HBM 공급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물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고 해당 소식으로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이 삼성전자를 팔아치우던 외국인들이 매수 흐름으로 전환이 되면서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높은 소부장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어제 시장에서는 크게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 이슈로 반짝인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미국 바이오 항공유를 1조 원 넘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던 DS단석 어제 30%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1조 원 정도 매출 규모면 작년 한 해 매출의 규모인데 이번 계약건 하나로 매출액을 모두 채울 수 있다는 부분에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사실 그 버블이라는 플랫폼 안에서의 인구 비율을 놓고 보면 중국 쪽의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안 되고 애플을 통해서만 다운이 가능한데 중국 안에서는 애플 유저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디어유가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확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전해왔던 소식은 중국 쪽 플랫폼과 함께 제휴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었고 이미 중국 쪽의 수요가 강력한 게 확인이 된 만큼 앞으로 디어유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25% 급등 흐름 보였고요. 스튜디오 미루도 20%대 개별 이슈로 함께 올랐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개별 이슈와 소식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AP 헬스케어 각자 가지고 왔던 공시들로 인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한 만큼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WPC와 함께 계열사로 불리고 있는 W스코프 코리아가 포스코 RN 공장에 현재 이온 교환막을 단독으로 공급했다는 소식이 시간에서 전해졌습니다. WCP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변동성 나올지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효소는 국내에서 1위 기업으로 불리고 있는 제노포커스, HLB 그룹주들이 800억 원에 지분을 투자해서 경영권을 본격적으로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LB의 이 그룹주 8개사가 모두 함께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다양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들의 변동성도 오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밸류업 계획을 SK가 처음으로 어제 시간에서도 공시를 했습니다. 연간 주당 최소 5천 원씩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앞으로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오는 27년까지 ROE 10% 달성하겠다. 그리고 PER도 1배가 목표다라는 목표치를 내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룹주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 글로벌 이슈들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좀 주목을 하고 있었죠. 북한군이 파병이 됐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기존에 추정하기로는 북한군이 3,000명 정도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을 거다였는데요. 간밤 또 확인된 소식을 확인을 해보니까 북한군이 약 10,000명 정도가 현재 러시아 최전선까지 파병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산이나 전쟁 테마 관련해서 변동성이 있을지 주의를 해보시고요.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도 있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1억 원 가까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기준에서 월가에서는 더욱더 긍정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대선 직후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만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 오늘 관련 테마 안에서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간밤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유가 하락 수혜주들도 점검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일정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슈슈 슈퍼위크 이번 한 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국내 대표 기업들 특히 굉장히 실적이 기대되는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방산 관련주들 오늘 대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미국 쪽에서 알파벳이나 SMCI 등 우리가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그 수요를 알아볼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새벽에 미국 쪽 실적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졸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 오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점검을 하시면서 오늘 개장 직전까지의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쁜 한 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인데요. 오늘 발표되는 종목들의 실적들 그리고 미국 쪽의 지표들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밤 사이에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65%,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26%, 0.27%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오래간만에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빅테크의 희비는 좀 엇갈렸습니다. M7 희비가 엇갈렸는데 애플은 올랐습니다만 엔비디아와 테슬라 많이들 갖고 계시죠. 밤 사이에는 하락하는 모습, 특히 테슬라의 하락률 2%대로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 또 급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을 했지만 핵시설 또는 정유시설을 타격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급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WTI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지금이 투자 적기다, 지금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주간이 되겠는데요. 많은 실적 발표 또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트맵을 통해서 지금 월요일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과 재량 소비재 섹터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는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금융 섹터 강세를 두고는 트럼프 트레이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우세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M7 희비가 엇갈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조금 더 컸죠. 이 부분도 특징주 이유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일단 0.86% 상승했는데 세 가지 이슈들이 이날 나왔습니다.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 배포를 했고요. 반응 어떤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M7 칩을 탑재한 iMac을 공개했습니다. 이 신제품에 대한 반응도 체크를 보셔야겠고요. 좀 부정적인 뉴스 한 가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16 사용, 판매 금지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혹시라도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될지 이 규모가 얼마나 될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메타 밤 사이에 올랐는데요. 구글과 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AI 검색 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글 또 빙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대결 구도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 세 기업의 주가 또 경쟁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밤 사이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3% 이상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만큼 차익 실현
시련이 나올 수 있다, 쉬어가는 하루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29일에는 알파벳이 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하게 되죠. 일단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서는 주가 0.81% 강세를 보였는데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유튜브 매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분기 나름대로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유튜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매출이 잘 나와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 광고가 증가했을 것을 예상하면 유튜브 매출 양호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알파벳 외에도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나 많이 공개하나 봤더니요. S&P 500 내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졌을 때 무려 42%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나서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번 주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시장 영향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일 알파벳 AMD도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엔비디아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연결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맥도날드는 최근 좀 주가가 부진했다가 밤사이에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대장균 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3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엑손모빌까지 금요일을 장식하게 되니까요. 이번 주 한번 실적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그리고 지금이 투자 적기다라는 이야기 나왔다.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10월까지 그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 11월과 12월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무려 79%고 이때의 평균 수익률은 4%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플러스 수익률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상향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10월 28일을 언급한 골드만삭스 매니징 디렉터가 있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부터 봤을 때 10월 28일이 4분기 중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업들이 이날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고 또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강하지 않은 조금은 그래도 약세 흐름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선 이후 시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안도할 것이며 위험 선호 심리가 정책 그리고 정책과 연관된 종목으로 반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선도 이제 7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앞으로의 시장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오늘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단행했지만 그래도 핵시설이나 정유시설은 타격하지 않았고 또 이란도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밤사이에 WTI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6%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배럴당 67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앞으로의 WTI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원유 공급 혼란을 야기하는 수준까지 격화될지 결정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게 될 경우 둘 간의 갈등이 좀 격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지켜보고 WTI의 향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봐야겠죠. 일단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오르면서 투자 심리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에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애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제품 또 애플 인텔리전스 배포가 있었죠. 과연 반응에 따라서 애플 관련주 움직일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또 밤사이 테슬라는 쉬어갔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 국내
국내 증시에서 이미 강하게 올랐었는데 과연 테슬라의 차익 실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급락했습니다. 유가 하락 수혜주에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석유주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재임을 뉴욕 증시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잡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10월 29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삼성전자 얘기를 좀 바로 하겠습니다. 어제 34일 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물론 순매수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90억 조금 넘게 사긴 했는데 일단 방점은 33거래일 연속으로 팔다가 34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했다. 이제 이거에 이제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33거래일이라고 하면 거의 뭐 2달 가까이 3주 이상 이렇게 매일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참 버틸 재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엊그제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가 55,900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 버텼다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매수 이 추이가 일단 살짝이죠. 92.9억이니까 92억 가까이 일단 이 막대 그래프가 위로 올라온 것만으로도 조금 이제 좀 안도가 된다. 일단 그 정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렇게 외국인이 오랜만에 순매수로 돌아섰고 여기에 이제 기관이 1,500억 넘게 순매수를 해서 한 2달 만이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한 게 삼성전자를.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 주가도 4% 가까이 참 모처럼 급등을 하면서 58,000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추이는 계속해서 보시고 계십니다만 일단 3분기에는 어닝 쇼크죠. 10조 넘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9조 1,000억 원이었으니까. 그런데 4분기, 내년 1분기에는 1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는 3분기가 일단 최근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조냐 11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뭔가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만한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의심, 의문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당분간은 확실하게 좀 뭔가 상향이다, 우상향 이렇게 말할 수는 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던 것 관련해서 왜 샀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어제 대만 매체인 디지타임스라는 데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을 하는데 조건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일단은 블랙웰 때문에 HBM이 굉장히 딸리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 가지고는 좀 공급이 좀 부족한 듯한 상황에서 일단 삼성전자를 조건부로 공급사를 일단 넣었다. 이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걸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삼성전자의 최근 지속적인 외국인의 순매도, 그다음에 주가 하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한 의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결국 어떤 해결책은 역시 이제 엔비디아의 이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런 공식적인 어떤 공급사, 협력사 이런 수준이 빨리 되는 게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거를 또 어제 어떤 주가 상승이라든가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 오래간만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날 나왔으니까 이제 한 달 돼 가는 거죠.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움직임과 시장의 다른 지수와의 어떤 비교를 해본 표를 한번 보면은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 0.5%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으니까 뭐 별거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피나 코스피 200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선방을 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코스피 1.4%, 코스피 200은 1.8%,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비교적 선방을 했다. 그래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피 200보다 비교적 선방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고려아연이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돼 있던 영향도 있긴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아연이 뭐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있겠는데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종목당 15%의 이 캡을 설정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특정 종목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구조를 짰다라는 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비교적 삼성전자의 급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다. 손실폭을 하락폭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구조가 어떤 특정 종목, 특히 삼성전자처럼 비중이 큰 종목에 어떤 그 하락폭을 비교적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다음 달에 나오려고 예정이 돼 있는 ETF 상품이라든가 ETN 상품 같은 경우로까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어떤 향후 앞으로의 어떤 흥행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독 당국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공동 펀드도 만든다고 하니까 일종의 시장 조성자 기능까지 좀 집어 넣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적으로도 조금 낫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급하게 생각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난해 그다음에 올해 상당히 좀 시장이 좋고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게요. 일본이 이런 시장 어떤 일본의 주식시장, 이 침체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작업을 따지고 보면 2013년에 아베 총리가 이제 재집권을 하면서부터라고 봐야 되니까 사실은 10년이 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런 개선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게 빛을 발하는 거지 이렇게 1, 2년 뭐 잠깐 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결국 밸류업 지수도 우리 시장의 선준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걸 봤을 때 뭐 요즘에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는 금투세 문제,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문제, 여기에다가 이 세금 문제 등등등 이 시장 주변의 여러 가지 어떤 구조를 시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 시장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선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뒤따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갖춰진다면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기사는 마켓인에 나온 기사인데요. 요즘에 뭐 가장 큰 그다음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역시 테마는 경영권 분쟁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티웨이 경영권 분쟁 관련된 얘기를 다룬 그런 온라인 기사입니다. 골자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고려한 이 지분 경쟁을 봤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금력이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포커스로 해서 쓴 기사가 되겠는데요. 일단 현재 티웨이 항공 상황을 좀 보면은요. 대주주인 예림당이 39.85% 티웨이 항공 주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티웨이 홀딩스가 29%, 대명 소노그룹이 26.7%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대명 소노그룹은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도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펼칠 수 있다. 이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누가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돈을 얼마나 누가 많이 쏠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양측의 자금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대명 소노그룹은 현금화 가능 유동자산까지 합하면 대략 한 1,500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티웨이 홀딩스는 29%,
7천억 가까운 어떤 자금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 7천억에서 8천억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요. 현재 대주주인 예림당은 이것저것 다 합쳐도 한 400억 정도밖에 현재 자금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만약에 이 상태라고 그러면 사실은 지분 경쟁이 벌어지면 결과는 사실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MBK나 이번에 그 고려아연이 했던 것처럼 FI 즉 재무적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아예 나중에 경영권을 넘길 생각까지 하고 그런 확실한 자금원을 누가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또 상황은 지금 고려아연 같은 상황처럼 상당히 좀 오리무중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현재로서는 고려아연처럼 그렇게 아주 치열한 팽팽한 그런 경영권 분쟁으로 할지 아니면 싱겁게 끝날지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자금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누가 누구와 또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제 외신 쪽 가져왔습니다. 이시바 총리 좀 사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총리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 총선을 나름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감행을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죠. 연립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총리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관심사인데요. 일단 엔화 가치가 지금 153엔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 153엔대의 어떤 그런 느낌은 언제냐면 지난번 6월 6, 7, 8월 그때 한참 이제 슈퍼 엔저 내기 나올 때가 160엔대 초반이었죠. 그때에 비하면 아직은 좀 낮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160엔대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뭐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엔화 가치를 하락하는 그런 압박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상황이 계속 뭐 국채금리가 더 오른다든가 또는 달러 강세가 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또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감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즉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본 수출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뭐 좋은 얘기죠. 그래서 어제 일본 증시도 괜찮고 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로 따지면 또 좀 또 강력한 또 경쟁자가 또 다시 더 힘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따지면 또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 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따져보면 우리의 경제 구조, 우리의 이 돈 버는 구조가 워낙에 수출 중심으로 좀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해외 쪽 여러 가지 변수들에 참 바람잘 날 없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시바 총리가 뭐 사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미국의 대선 과정과 좀 연계해서 엔화 가치 상황은 상당히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시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실적 얘기 당연히 좀 오늘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정다현 앵커도 이렇게 쭉 일정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빅테크들 심지어는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의 뭐 40%가 넘는 회사들이 이번 주에 몰려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사실 미국의 실적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도 실적 시즌이니까 우리 얘기 좀 이렇게 해 보는 식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진짜 뭐 M7 중에 5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앞서 정다현 앵커 정리한 내용을 보면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현재로서는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미국 시장 자체는 부정적인 이슈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드 이슈, 굿뉴스. 네, 이렇게. 뭐 지금 뭐 좋든 나쁘든 무조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사실 다른 때 같으면은 지금 이번 주가 마지막 주기 때문에 그 특히 비농업 고용자 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용지표 이번 주에 있죠. 네. 굉장히 좀 예민하게 관심을 가질 텐데 네. 아예 관심조차 없잖아요, 시장에서 지금. 맞습니다. 네. 지표 얘기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또 그거 이제 또 보면은 유가가 또 급락을 해버리니까 네. 뭐 비농업 고용자 수 안 좋게 나오고 유가 급락하고 하면 물가 걱정 없으니까 금리 인하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지금 식으로. 예. 전부 뭐 그냥 굿 이즈 굿, 배드 이즈 굿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은 좀 지나가는 것 같고 뭐 대선이 변수라고 하긴 하지만 대선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트럼프 트레이딩 쪽으로 관련돼 있는 뭐 예. 비트코인도 아까 많이 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7만 달러 넘었다고 예. 나오는 것 같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지켜보셔야 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될 때 제가 지켜보고 싶은 건 실적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보급형 전기차 출시 여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SD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어떤 일정 제시 이런 네. 거를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테슬라가 그 두 개를 다 충족시켜주면서 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기에는 그냥 가이던스 맞춘 수준이었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게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준 데다가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를 하면서 내년 그 향후 실적 자체도 줄진 않을 거고 전기차 예. 판매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30% 얘기까지 했잖아요. 강하게 이제 반등을 줬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오늘 이제 빅테크들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 이제 5개 업체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실 거는 실적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실적보다는 향후 그 AI 쪽 관련해서 그렇죠. 투자, 이 캐펙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지속할 건지 아니면 축소할 건지. 지금 사실은 그 지속하기에는 그쪽에서 숫자가 나오는 건 아직까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주주들의 입김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향후에 캐펙스 축소를 줄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버전에는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발표가 나는 게 이제 엔비디아 있잖아요. 네, 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번 그 빅테크 실적 발표는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이제 향후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빅테크들이 사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AI 쪽으로 해서 수익화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갑자기 혹시라도 좀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별 기업 단에서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회사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난번에 애플이 그 아이폰 16 발표할 때. 발표했을 때 실망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인텔리전스가 오늘인가요? 내일 발표가 오늘 날 뭐 겁니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관련해서 시장 반응도 좀 체크를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결국 가가지고는 향후 온디바이스 AI를 네. 이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반응이 어떨지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그림 자체는 저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사례도 그렇고, 그러니까 테슬라 사례를만 놓고 본다면 시장에서 원하는 거,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거,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걸 뭔가 쥐어주면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게 테슬라 사례에서 우리가 봤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 즉 알파벳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뭐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어쨌든 AI와 관련돼서 지금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회사들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얘네들이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갈 거냐라는 부분이라는 거고, 그럼 그거가 이번 실적 시즌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AI 실적 수익성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서 배드도 굿이고 굿도 굿이고. 근데 이렇게 뭐든지 굿인 게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불안감, 우려보다는 불안감 쪽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지금 미국 증시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11월부터 통상적으로 시즈널로 보면은 내년 4월 달까지는 미국이
시즌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는 또 강세장을 연출했던 시즌이라 연말부터 내년 봄 정도까지. 네네. 그랬기 때문에 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상당 부분 또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나쁜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 한 가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누가 당선이 되든 연말 연초되게 되면 아마 정부 셧다운 이슈가 또 한번 나올 거예요. 부채 한도 내년 조정. 1월에 협상이 이제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는 또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그건 좀 지금 당장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좀 뒤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일단 끝나야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뭐 미국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노이즈보다는 사실 미국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요즘 돌아가는 게 보면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느낌도 있어요. 뭐 캐나다 중앙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고 또 일본은 지금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승부수 던졌는데 뭐 거꾸로 지금 자민당이 예. 져버리니까 자충수가 됐다는 얘기도 네, 나오네요. 뭐 N저가 또 심하게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달러가 초강세가 나오게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또 자금 유입이 또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선순환이 계속해가지고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그림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계속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미국은 사실 미국을 걱정할 건 아니죠. 뭐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요. 그럼 일단 우리 소위 말해서 서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갖고 계신 기조 추가로 순매수하는 거는 그러면 조금 부담. 왜냐하면 과열 얘기는 또 계속 되고 항상 있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빅테크 주식이 최근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건 아니에요. 주변으로 좀 확산이 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누가 당선되는지를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누가 되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의 눌림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이제 차후 당선인을 이제 당선인이 네. 포인트를 두고 있는 쪽 그런 그렇죠.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네, 그렇고. 저도 뭐 최근에 지금 주식을 지난주까지는 미국 주식을 지난주 한 초중반까지는 샀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지금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실적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빅테크가 됐든 주변주가 됐든 지금보다는 일단 대선 끝나고 난 이후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우리 실적. 일단은 뭐 쭉 있는데 일단 31일 날인가요? 삼성전자 확정치 발표. 네. 요거를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잠정 발표에서 뭐 영업이익도 9조 1,000억대로 예상보다 조금 적고 뭐 매출은 뭐 그냥 고만고만한 거 등등등 얘기가 다였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선 거 물론 뭐 굉장히 아직은 약하지만 뭐 또 기관도 샀고 등등등 수급도 조금 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어쨌든 이번 주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는 나왔고 현대차, 뭐 KB금융 등 주요 금융주들 다 나왔고 해서 결국 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내용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번 주는 좀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이번 주는 일단 어저께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는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시장에서 네. 주가로 확인을 좀 시켜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몇 프로 올랐다라는 것 자체보다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 예. 기술적인 패권을 지금 상실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PBR이 1배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이런 테크 주식이 1배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성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점을 전자 쪽에서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이냐, 뭐 주가, 뭐 자사주 사가지고 반등시켜주고 이런 거는 큰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단기성일 하거든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31일 날 발표하는 그 실적 이거 자체보다는 향후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네. 해주고 네.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갖다 확인을 시켜주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예. 기업의 어떤 리밸런싱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상으로는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거죠. 때문에 네. 뭐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네. 변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시장하고 소통하고 네. 그다음에 교감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1월 1일 날이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이고 거기서 이재용 회장이 뭔가 멘트가 나오지 않겠냐. 사실 시장에서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회장이 직접 또는 지난번에 전영원 그 부회장이 11월 중에 뭔가 방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것들에서 뭔가가 이제 시장에서 뭔가 삼성전자에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성향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호함이 좀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그 그렇죠. 전부터. 그래서 이제 95년도로 기억하는데 구미공장에서 그 핸드폰 500억 원어치 쌓아놓고 그거 불질러 버리면서 이제 직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이제 변화를 촉구하셨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단호함과 결기가 보여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비대해지고 오래되기 시작하면 관료화되잖아요. 맞아요. 경직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혁신이라는 쪽보다는 안정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기업이 늙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이 어느 정도 섰는지 이제 이번에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느낀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그 혁신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위기는 위기인 건 분명하고요. 사실 위기라는 건 또 늘 하는 얘기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사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얘기 하나 좀 더 해보면 어제 2차 전지 얘기가 좀 있어서 어제 LG엔솔도 그렇고 많이 올라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그 어떤 뭐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테슬라는 또 오늘 또 많이 떨어지니까 오늘 좀 떨어졌으니까 이게 또 하루짜리 또 그냥 잠깐 반등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2차 전지를 이렇게 그냥 테슬라가 오르면 따라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2차 전지주와 관련돼서 국내 2차 전지주와 관련돼서 뭔가 좀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조짐들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보이시는지요? 일단 2차 전지뿐만 아니라요. 우리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 섹터로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 멀쩡하게 잘 거래되고 안정적으로 올랐던 주식들이 급락을 하는 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오르면 반도체니면 딴 데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게 계속해서 지금 순환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네. 2차 전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 이제 주가 흐름하고 이제 업황의 어떤 반응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전기차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시장이 가장 크게 기대했었던 거는 테슬라가 그 로보택시를 얘기하면서 보급형 전기차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FSD와 관련돼 가지고도 이거 진짜 구체적으로 상용화 되겠어라는 의문점을 갖고 그렇죠.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내년 2분기, 3분기 정도 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운전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까지 해놓고 네. 26년에 대량 양산을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응을 했었던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게 테슬라가 오늘 빠졌다고 해서 2차 전지가 급락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또 네. 오늘은 또 오늘 올라가는 어떤 또 섹터가 생기면은 글로 또 수급이 빠져나갈 거라고 봐요, 보기는. 그런데 전체 큰 그림을 놓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지켜보셔야 되는 게 불과 1, 2년 전 대비해가지고 지금 차이가 뭐냐면은 배터리 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기차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조금 감안해가지고 전기차 가격이 얼마다 그게 경쟁력이 있다 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보조금을 축소하러 들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배터리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해도 될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 있다라는 점.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배터리 쪽 하게 되면 항상 걱정을 하는 게 안정성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주거 공간이 아파트 같은 집단 주거 형태가 많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작용을 네. 했지만 해외는 사실 그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게 화재 폭발의 문제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양산을 발표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연말에 뭐 테슬라 납품한다 얘기도 나왔고. 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사이즈로 보면 2170하고 4680이면 2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출력이 6배 되고
그다음에 용량이 5배. 배터리 한 팩에 네. 들어가는 그 셀의 숫자를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2170은 4,000개가 들어가는데요. 4680은 1,000개가 들어갑니다. 훨씬 적게 4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배터리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다- 공간도 덜 차지할 네, 거고. 거기에다가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4,000개의 배터리 안에서의 분량률하고 1,000개 내에서의 배터리 분량률을 감안을 해서 본다 그러면 안정성의 차이가 그렇죠. 확 날 수밖에 훨씬 없잖아요. 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산이 성공을 하고 제대로 된 어떤 매출이 발생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생각 밖으로 이게 효과가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신차 출시도 계속 이어질 거고 그렇겠죠. 관련해 가지고 GM하고 지금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그 전기차 확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오늘 보니까 포드는 또 향후 포드 가이던스도 낮추고 그랬고 네. 뭐 이런 데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이 지금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부과를 했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은 301조 발동을 이제 시작을 네. 해가지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가 네. 27.5%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맞물려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불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그 업황으로 놓고 얘기하면 최저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림. 근데 이제 그게 왜 올랐어 바닥 구간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동안에 내러티브 효과가 좀 강했었던 거죠. 뭐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 엔소리 수출했다든지 ESS 배터리를 삼성이나 그 엔소리 또 미국향으로 또 수출한 게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도 나왔었잖아요. 포드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배터리 또 수주도 하고 이게 당장의 숫자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 이게 경쟁력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시간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그림이 되겠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도 IRA 보조금 그 폐지 얘기 나오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18명 가까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폐지 쪽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좀 보조금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소위 말해서 속도를 완충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큰 그림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배터리 가격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내년에 안정성까지 부과된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 밖으로 이제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는 국면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기저에는 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향후에 어떤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진짜 4680 배터리가 양산에 성공을 해가지고 시장이 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걸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한번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죽었다. 이런 어떤 느낌들이 좀 약간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트럼프가 된 말씀하신 대로 IRA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뭐 나는 그 화석연료 쪽이기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는 별로 관심 없어. 뭐 이를테면 이런 느낌의 어떤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들이 지금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2차 전지주들한테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게다가 별로 실적도 3분기 실적도 대부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와중에도 뭔가 꾸물꾸물 계속해서 좋아지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격적으로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 감안해도 리튬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등등등 감안하면 이런 트럼프가 재선된다라는 거가 일종의 하나의 전환점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역발상 생각도 좀 해볼 만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문득.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트럼프의 리스크가 다소 좀 과장되게 과하게 좀 부과가 돼 있는 측면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시각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그 IRA 보조금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은 좀 확인하면서 서서히 이제 터닝을 모색하는 구간일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아주 강하게 V자로 급등하는 게 아니라 좀 완만하게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키 포인트로 저는 이제 4680 배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양산이 되는지 그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연말쯤 가야 되겠네요. 결국. 12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거는 12월 달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문제고, 예.
마지막으로 뭐 이사님도 나오셨으니까 사실 저희 뭐 시청자분들께서 이사님한테 뭐 바라는 게 뭐 이런 거 뭐 보면 되느냐, 또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어떤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은지, 사실 이런 조언들 아니겠습니까?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 30초 정도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 요즘 저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현금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좀 반등할 때 저는 제약바이오도 조금 비중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비중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그냥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섹터로 봤을 때는 향후에도 조선이나 바이오 쪽이라든지 여전히.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 우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눌렸을 때 기회를 한번 보시라.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사는 워낙에 뜨거워서요. 하긴 조선, 바이오, 방사는 조금 이제 눌렸을 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투자 조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마켓나우 일부로 잠시 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